네, 두 번째 비급 주제 안보험까지 짚어봤고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비급 주제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비급 주제는 간병인 보험이고요. 최근에 저는 간병인 보험이 정말 노후 대비의 그 첫 번째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나의 경제적 자산까지 다 지켜줄 수 있는 간병인 보험, 오늘은 홍영주 전문가님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홍영주 전문가입니다. 최근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는 물론이고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핵가족화 등 각종 이유들로 인해서 병원 입원 시 간병인 사용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병인 비용 또한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간병인 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병인 보험이 무엇인지,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좀 나이가 어리더라도 간병인 보험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내용 들어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간병인 보험 왜 필요한지 한번 설득해 주시죠. 네, 오늘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야 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초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 2018년 고령 사회를 거친 후 단 6년 만인 2024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즉 전체 인구 중 65%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을 넘었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질병, 낙상사고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5.6%, 2010년 23.9%, 2016년 27.6%, 2020년에 29.6%를 넘었고 2030년에는 32.7%를 예상하는데 이는 세 집 중에 한 집이 1인 가구인 셈입니다. 또 전체 노인 중 65세 이상 독거 노인도 2010년 18.5%, 2020년 19.8%를 지나서 2023년 21.1%로 증가했습니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 및 독거 노인의 이러한 증가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전에 대가족 시대에는 누군가 입원을 하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했습니다. 이처럼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형제 자매가 많아서 간병을 해주고 간병비 분담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살림만 하셨던 주부들이 주로 식구들의 간병을 도맡아 하셨죠. 그러나 요즘은 전업주부보다 맞벌이 부부가 훨씬 많은 추세라 가족 간병이 어렵습니다. 30, 40대들은 외동 비율이 많아서 간병 및 간병비 부담도 분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한 명의 자녀가 두 명의 부모를 혼자 간병해야 하고 혹은 노년의 배우자가 상대의 배우자를 혼자 간병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부모님과 사는 지역이 다르다면 간병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회 구조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간병을 하거나 간병비를 부담하는 것이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자, 급변하는 사회 환경 자체가 이 개인에게 이만큼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간병보험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준비를 해야 하는 다른 이유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간병비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간병의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네. 전국 보건의료사업 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입원해서 간병인을 사용한 분들에게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물어보았는데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0.6%, 적당하다는 3.4%에 그친 데 반해 조금 비싸서 약간 부담스럽다가 36.5%, 너무 비싸서 매우 부담스럽다가 59.5%였습니다. 응답자의 96%가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을 한 거죠. 혹시 아나운서님은 네. 하루에 간병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알고 계신가요? 옛날에는 10만 원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한 하루당 15에서 30까지도 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간병비 현재 지금 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을 하면 하루 평균 15만 원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가 중증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30만 원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제 지인의 아버님께서 병고로 입원하셨을 때 형제가 5명이었는데도 각자의 생활이 있다 보니 간병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코로나가 이렇게 한참 창궐할 시기여서 한 사람이 간병을 시작하면 중간에 교체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대소변을 받아야 하는 중증이어서 하루 간병비가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 달에 간병비가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어서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 고객님께서는 뇌 수술을 받고 하반신 마비가 와서 간병인을 사용하였는데요. 그때 간병비 비용이 하루에 15만 원씩 26일, 그래서 무려 400만 원 정도의 간병비를 지불하셨어요. 이렇게 이 간병비는 왜 부담이 되냐면 잘 아시겠지만 현금으로 주셔야 돼요. 네네. 몰랐어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년 만에 간병인 비용이 3만 원 상승해서 평균 12만 6천 원이 넘는 것으로 앞으로 10년, 20년 후 간병 비용은 더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간병에 대한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민간보험사에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간병보험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죠. 그리고 아나운서님, 간병은 어떤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할까요? 저는 이제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 네네네. 같지는 않고요. 나이를 불문하고 혼자 사신다든지 네네. 돌봐줄 가족이 없으신 분들, 아까 예시로 자녀분이 5분이나 계신데 간병하실 분이 없으셨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네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께서 가장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더 많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자녀분들이 자녀들의 입원이라던가 젊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가입을 시켜드리는 경우도 많고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직접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다고 해서 간병보험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제 고객님 중 한 분은 3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중대골절이 발생해서 3개월 동안 몇 번의 수술과 입원으로 간병인 보험을 사용하셨는데요. 무려 1,000만 원 이상의 간병 비용을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로 인해서 수술 후 간병인을 일정 시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간병인 보험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초고령화,
핵가족화, 그리고 1인 가족의 증가 등의 사회 구조의 변화와 날로 높아지는 간병인 비용의 증가 등 각종 이유들로 인해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네, 노후를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40대 분들께서는 부모님을 생각을 하신다면 간병인 보험은 필수일 것 같아요. 그러면 간병인 보험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 두 가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나 헷갈리시는데 간병인 보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병인 보험은 다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고 하는 상품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이 필요할 때 보험사에 간병인을 신청을 하면 보험사와 연계되어 있는 간병 업체에서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 줍니다. 이것을 현물 지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는 상품으로서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이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구하고 사용하고 간병인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일반 병원, 요양병원 등 입원한 병원의 종류에 따라서 가입 시 선택한 가입 금액을 정액으로 보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금 지원이라고도 표현하죠. 네, 현물 지원 그리고 현금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처음 알았네요. 내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장단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조금 더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할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해야겠죠. 각각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내가 간병인 업체를 알아보지 않아도 되고 간병인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모두 부담하는 상품이라 간병인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아무런 금전적인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갱신형 상품만 있기 때문에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간병인이 필요하면 48시간 이전에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은 현재 기준으로 하루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여 간병인 비용이 그 이하여도 가입 금액을 모두 보상받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간병인 비용보다 더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비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안정적인 그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간병인을 직접 구해야 해서 수술 후나 치매와 같은 경우 그리고 대소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중증의 경우에는 간병인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듯 인건비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제 간병 비용이 가입 금액보다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 이 장단점이 분명하니 정확하게 비교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예전에는 간병인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었는데 현재는 중복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더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들어보셨을까요? 네, 그럼요. 병원에서 또 이제 간병을 해주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종합병원 이상급의 병원들이 간병에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 통합 간호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동에 입원 시 1대1로 간병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주하고 있는 전문 간호 인력이 공동으로 간병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외부 간병인을 허락하지 않는 병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전문적인 간호 인력이 환자를 더 잘 간호 간병할 수 있고 병원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1대1 간병에 따른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보호자가 곁에 없어도 되며 24시간 간호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나 간병인 지원 일당을 가입을 해도 간병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보장하는 특약을 반드시 같이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은 꿀팁이었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이 가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할, 그리고 점검을 해야 할 내용들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 181일 이후를 보장하는 특약이 함께 가입되어야 합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이든 간병인 지원 일당이든 180일까지 보장하는 담보와 181일 이후부터 보장하는 담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날부터 180일까지 보장하는 담보는 필수지만 181일부터 보장하는 담보도 꼭 함께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기에 꼭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같이 가입하시기에 부담이 없는 것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요양병원도 보장하는지 그 확인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80일까지는 요양병원도 대부분 보험사가 보장을 하지만 181일 이후는 요양병원을 보장하지 않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181일 이후에도 요양병원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요양병원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 여기 안에서 보장이 된다라고 굳건히 믿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실손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간병인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실손 의료비 보험만을 의지하셨다가 나중에 간병인을 사용하실 상황이 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간병 비용 때문에 매우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병인을 쓰다가 금전적으로 파산한다는 뜻이죠. 이와 더불어 간병 지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들이 간병을 하면서 지옥을 겪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다 하더라도 간병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전문 간병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살핌이 어렵고 그리고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감정의 골이 심각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간병보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로 간병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간병보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든 필요한 보장입니다. 셋째, 실손에서 보장이 제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비극 주제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도 화면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보험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세 분의 전문가님들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급살롱 오늘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모든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